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파리에 머물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한 당내 압박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다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를 포함해 성명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더미래에 소속된 강훈식 의원과 함께 민주당 안팎의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건 물론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극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하고 구제안들은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부 윤성훈 기자가 취재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수요일 뉴스큐 대통령실부터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의 민간인 대규모 공격 등이 발생을 하면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선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초고성능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석영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그간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와 반대되는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습니다. 대규모 민간인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의 무기 지원 압박에도 한국이 살상 무기 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했던 것과 전면 배치됩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침략을 당한 나라를 수호, 복구하기 위한 지원에는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에게 한계가 없을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쟁 당사자들과의 관계, 정쟁 상황 등을 고려해 가장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타이완 해협과 관련해선 단순히 중국과 타이완 사이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라고 밝혔는데요. 무력으로 현상 유지를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선 국제사회와 함께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며 중국을 향한 압박을 더했습니다. 남북 관계나 북핵 대응에 대한 생각도 밝혔죠. 네, 윤 대통령은 북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감시와 정찰, 정보 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초고성능, 고출력 무기를 개발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면전 가능성에는 단순히 남북한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할 수 있다며 그런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등 동맹국들과 일본을 포함하는 아시아판 나토 구상에 대한 질문에는 핵 대응을 위해 나토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며 일본이 가입해도 문제는 없겠지만 확장 억제의 경우 한국과 미국 사이 더 많은 진전이 있었던 만큼 한미 간 시스템을 먼저 만드는 게 효율적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보여주기식 남북 정상회담은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들의 갑작스러운 남북 회담 발표가 신뢰 구축에 도움되지 않았다며 쇼를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은 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대화의 문을 열 수 있고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경제와 군사를 포함한 민감한 주제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석영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을 시찰하고 군사정찰 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찰 위성 발사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아직 발사체의 기술적 준비가 안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북한이 이달까지 위성 발사 준비를 끝내겠다고 예고를 해왔는데 준비를 마무리한 겁니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서 언급은 안 됐지만 공개된 사진을 보면 딸 김주애도 동행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제작이 완성된 군사정찰 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연속적으로 여러 개의 정찰 위성을 다각 배치해 위성에 의한 정찰 정보 수집 능력을 튼튼히 구축하라고 지시해서 정찰 위성 발사가 여러 차례 이어질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정찰 위성 보유에 대해 절대 포기하거나 바꿀 수 없는 무력 강화의 선결적 과업이고 철저히 국가 주권과 정당 방위권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계속 확장되고 있는 한미의 군사적 위협과 도전으로부터 국가의 안전 환경과 영토 안정을 수호하고 인민의 발전 이익을 고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특히 미국이 핵 항공모함과 핵 전략 폭격기를 비롯한 방대한 전략 장비를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전개하면서 남한을 침략의 전초기지로 전쟁 화약고로 전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국가우주개발국 시찰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여 만인데 지난해 12월부터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해왔습니다. 네, 정찰위성 발사가 언제 이루어질지 관심인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13일 고체 연료를 사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처음 발사한 데 이어서 이제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날씨나 풍속, 풍향 등 기상 조건만 충족된다면 이달 안에 발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오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이나 26일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발사할 가능성이 우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위성의 제작은 완성이 됐지만 이에 맞는 발사체 준비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여기에 북한은 과거 위성 발사 때처럼 국제기구에 사전 통보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이런 정황은 포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군은 한미 정보당국이 서해 위성 발사장을 포함한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 안보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이 한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를 넘어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최근 고체 연료를 사용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을 발사한 것이 가장 위협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한 폴 러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어느 정도인지 입을 열었습니다. And the Kim regime has developed capabilities that reach beyond Seoul, Tokyo, Washington D.C. and the capitals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sending states. 북한의 사거리가 워싱턴 DC 등을 넘어설 수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특히 최근 북한이 시험 발사한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미군의 대북 미사일 징후 포착과 경보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며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어려워 대응이 더 어려워졌다고 털어놨습니다. 육상과 바다, 하늘 등 전방위적으로 북한의 미사일과 핵 공격 능력이 갈수록 진화하는 가운데 미국 본토의 가장 위협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도 밝혔습니다. Which leg of the nuclear triad, air, land, sea, capability, in your opinion, poses the most immediate threat to the homeland? His land capability is the greatest threat. What he's demonstrated with his ICBM testing. 러케머라 주한 미군 사령관은 최근 유출된 기밀 문건과 관련해서도 언급했습니다. It was reported that some of the leaked information involved South Korea. Have you seen any pushback from our allies regarding this, or has that impacted your rapport? It has not, no, sir. 북한을 통제하기 위한 지렛대가 뭐냐는 질문에는 중국의 경제적 압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근 북한과 중국 간 국경이 다시 열렸고 물자가 오가고 있다며 중국은 과거에 대북 경제적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한 만큼 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대북 핵 억제력과 한미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원칙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존 힐 국방부 우주 및 미사일 방어 담당 부차관보는 미 하원 군사위원회 미사일 방어 예산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 미국의 역량에는 핵무기 대응도 포함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을 한다면 그때부터 핵 보복과 전략 억제 부분도 역할을 하게 된다면서 진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커 조직 라자루스가 국내 유명 보안 인증 소프트웨어와 언론사 홈페이지 등을 해킹한 사실이 어제 경찰 브리핑을 통해 밝혀졌죠. 보안 인증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인데 특히 이번에 해킹당한 소프트웨어 이니세이프는
국내 1,0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어 혹시 내 컴퓨터도 해킹당한 것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단 경찰은 아직까지 정보나 금전을 빼앗긴 사례가 없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면 해킹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활용된 해킹 수법은 워터링 홀이란 건데요. 일단 취약한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PC를 오염시키고 그 컴퓨터가 특정 언론사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악성 코드가 추가 설치되는 경로입니다. 사자가 먹이를 습격하기 위해 물웅덩이에 매복하고 있는 형상을 빗댄 거죠. 경찰은 100분의 1초 만에 악성 코드가 심어지는 방식이라고 해킹 과정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챗GPT까지 해킹의 진화를 거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챗GPT가 해커의 조수 역할을 하는 건데요.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에 몰래 접속할 수 있는 악성 코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 해킹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 정보를 여는 열쇠, 비밀번호를 잘 관리해야겠죠. 보통 비밀번호 뒤에 특수 문자를 넣으면 안전하겠지라는 생각에 느낌표나 샵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미 해커들 사이에서는 당연하다는 듯 해킹 과정에 기본값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웹사이트마다 비밀번호를 달리하는 것을 전문가들은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비밀번호에다가 ytn.co.kr처럼 해당 사이트 주소를 덧붙이는 방식을 활용한다면 쉽게 잊을 리도 없겠죠. 이도저도 번거롭다면 쉼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북한 라자루스 사례처럼 해커가 대규모 해킹을 시도한 경우 해킹한 다수의 비밀번호를 다시 정렬하는데요. 이 데이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비밀번호 사이의 이 쉼표는 비밀번호로 인지하지 못하게 돼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세계적인 보안 기업 중 하나인 노드패스는 내가 가입한 모든 계정을 파악해 사용하지 않는 계정을 삭제하고 길고 고유한 비밀번호를 만들되 재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하는데요. 유출된 개인정보는 다크웹을 통해 범죄 조직으로 흘러 들어갈 수도 있고 2차 해킹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철저한 비밀번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22일 파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선 송 전 대표 귀국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와 또 초선 의원 모임에서 송 전 대표 조기 귀국을 촉구하기 위한 성명을 냈는데 계파 혹은 선수별로 요구는 더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한마디로 당장 귀국해라 이거인 것 같던데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 또 초선 의원 모임에서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죠? 네, 일단 초선 의원들은 송 전 대표가 서둘러 귀국해서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당 지도부를 향해선 수사를 기다릴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엄중하게 조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 자체의 사실 규명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우리 당 스스로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현역 의원 40명가량이 모인 민주당 내 최다 의원 모임 더 좋은 미래도 성명을 내고 지도부에게 송 전 대표가 귀국하지 않을 시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친문계 인사 모임 민주주의 4.0도 오후 4시부터 세미나를 열고 돈봉투 의혹에 대해 논의를 주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 지도부에서도 송 전 대표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아침 회의에서 누명은 해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사죄해야 한다. 당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상황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지 말고 귀국하라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귀국에서 따로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하는 송 전 대표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켜보며 당원과 국민은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태 수습을 위한 마땅한 책무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국민의힘에선 송 전 대표 의혹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엮어서 2심 송심이 민주당의 현 주소라고 비판했는데요. 김기현 대표는 SNS에서 해외 도피라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가 송 전 대표를 돌아오게 하고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 명단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오늘 인터뷰에서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라며 정치 탄압 수사라는 주장 역시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봉투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겠는가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 네, 그렇겠죠. 네, 몇 분 뒤에 강훈식 의원 연결해서 좀 더 들어보기로 할 텐데,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의혹을 놓고 차비 수준이다, 한 달 밥값도 안 된다 이런 돈이라고 말해서 또 다른 논란이 있더라고요. 네, 우선 친명계 자장으로 꼽히는 사선의 정성호 의원이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 전체적으로는 뭐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대개 실무자들의 뭐 차비, 뭐 진짜 소위 말하는 기름값, 뭐 식대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사실요. 거센 비판의 정 의원은 SNS에서 국민께 부끄럽다는 진의와 달리 실언을 했다며 사과했는데요. 박성준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와 수준에 맞추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잘못했다고 봅니다. 국민의 눈높이가 지금은 과거의 기준보다는 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그 수준을 맞추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장경태 최고위원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50만 원은 한 달 밥값도 안 된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빚어져 한심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하며 SNS에 사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 전주의 원내대변인은 당대표 사과 하루 만에 딴소리하며 전당대회 게이트를 별것 아닌 일로 치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2시간 전에 시작이 된 국회 법사위 법안 심사 소위를 놓고 여야 갈등도 있었죠. 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을 심의하자며 국민의힘이 소집한 소위를 둘러싼 갈등입니다. 본회의 직회부 등 방법으로 법안 처리를 노리고 있는 민주당은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소위 회부는 무효라며 회의에 불참했고 여당만 참석해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 민주당 의원들은 오전에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은 논의하지 않고 당리 당략에 따라 상임위를 운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직회부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해둔 국민의힘에선 소위회의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맞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19 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의 농락당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제63회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독재와 전체주의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도 가짜 민주주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거짓 선동과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겉으로는 인권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많이 봐왔다면서 이런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주의는 늘 위협받았고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명시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민주당 일각을 거론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정치권 파장부터 들어봤는데 돈봉투 의혹 수사 속보로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은 불법 자금 마련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을 재소환했습니다. 검찰은 강 회장을 상대로 자금 조달 경위 등을 확인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며칠 만에 재소환인 거죠? 네, 지난 일요일 1차 조사를 한 지 사흘 만입니다. 다만 비공개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모습이 포착되지는 않았습니다.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 자금 살포를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최근 송 전 대표의 관여 정황을 의심케 하는 녹음 파일이 잇따라 공개된 만큼 송 전 대표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강 회장이 불법 자금 9,400만 원 가운데 8천만 원을 지인에게서 조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국회의원 몫으로는 6천만 원이 마련됐다고 적시돼 있는데 검찰은 그 배경에 윤관석 의원의 지시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강 회장이 돈을 준비하면 송 전 대표 보좌관 박모 씨를 통해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 전달됐고 이를 윤 의원이 받아 직접 의원들에게 건넸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인 뒤 지금까지 강 회장을 포함해
핵심 인물인 이 전 부총장과 전달책으로 지목된 강모 씨 등을 불러 조사해 왔는데요. 마찬가지로 중간 전달책 역할을 한 송 전 대표 보좌관 출신의 박 씨에 대한 조사도 임박했다는 전망입니다. 검찰은 우선 공여자 조사에 집중한다는 방침으로 사안의 중대성과 말맞추기 우려 등을 고려해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네, 녹음 파일과 진술. 네, 검찰이 이번 돈봉투 의혹 수사에서 속도를 내는 데에는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역할이 크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네, 결정적인 통화 녹음 파일이 발견됐고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모습이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 과정에서 입장을 바꾼 유동규 전 본부장과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수사 초기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의 지시로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버릴 정도로 사건 은폐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랬던 그가 최근에는 대장동 개발 뒷얘기를 상세히 폭로하며 이재명 저격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자신을 비롯해 당시 실무자들을 잘 모른다고 발뺌한 이 대표에게 실망한 게 주된 이유로 전해졌는데 유 전 본부장의 변심은 결국 이 대표 기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원래 이제 좀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이번 민주당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데에도 유 전 본부장처럼 한 사람의 태도가 바뀐 게 주요했다는 게 검찰 안팎의 평가입니다. 바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입니다.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3만여 개에 이르는 통화 녹음을 확보했는데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돈봉투 의혹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의 추궁에 이 전 부총장도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를 토대로 검찰은 피의자들을 특정하고 일사불란하게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 등에선 이 전 부총장이 10억 뒷돈 수사를 받을 때 소극적이었던 민주당에 느낀 실망감에 수사에 협조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만 이 같은 해석이 무성해지자 이 전 부총장은 변호인과의 접견에서 돈봉투 의혹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윗선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로 차근히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확보한 녹음 파일에는 강내구 회장이 이 전 부총장에게 송 전 대표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금품을 줬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 전략 전술에 당했다고 말한 대영호 최고위원에게 역사적 논란이 될 만한 발언에 대해 주의하라고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어제 김 대표가 태 최고위원을 불러 경위 설명을 듣고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 대표는 김구 선생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고 통일을 위해 노력한 존경받는 위인이라면서 태 최고위원에게 역사적인 논쟁이 될 만한 공개적인 발언은 가능한 자제해달라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고발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경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지난 2월 펴낸 저서 권력과 안보에서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실 이전을 앞두고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육군 서울 사무소를 사전 답사하는 등 대통령 관저 이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대통령실이 천공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부 전 대변인을 차례로 고발하자 의혹이 허위인지 조사해 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이번 주말 프랑스 현지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당내에선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과 해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성명서를 통해서 송 전 대표 조기 귀국을 함께 촉구했죠.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 더 좋은 미래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별로 안녕하지는 못합니다.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의원님께 질문 드릴 텐데 더 좋은 미래 또 초선 의원들의 모임 또 지금 아마 그 친문 계열 의원들 모임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마디로 빨리 귀국해서 입장을 밝혀라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당내에 돈봉투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들과 지지자들은 엄청난 실망을 느낀 게 사실이고요. 예. 당은 사실상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나타나서 이 문제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 더 좋은 미래의 입장입니다. 네. 지금 민주주의 4.0도 4시부터 열고 있는데 이 내용도 혹시 들어오면 중간이라도 알려드리기로 하고 자, 송 전 대표 지금 당내 의원들의 이런 일단 조기 귀국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응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손 전 대표가 어떻게 해서라도 좀 귀국을 하시는 게 지금 순리라고 보고요. 예.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게 송영길 대표를 만들겠다는 캠프에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그 의혹들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당의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전직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22일 날 이번 주에 프랑스에서 기자회견한다는 모습을 말씀을 저희가 전해 듣고요. 보도로 보고 많은 의원들이 더 걱정하는 것은 귀국을 안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직전 대표로서 좀 책임감 있게 좀 행동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혹시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손 전 대표라 이번 의혹을 전후해서 좀 연락을 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제가 직접 연락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연락이 네. 잘 되지 않는다는 말씀들이 많아서 저희는 그것보다도 전체 입장을 내고 언론이나 또는 다른 분들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대선도 치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혹시 이 방송을 통해서 뭐 개인적이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강훈식 의원 아까 더 미래를 통해서 성명서를 내긴 했습니다만 송 전 대표에게 좀 메시지를 낸다면 좀 어떤 말씀을 좀 덧붙일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는 사실 과거에 대표를 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많은 결정들을 했습니다. 네. 가령 부동산 투기 의혹에 민주당 의원들이 의혹이 있다라면 출당과 탈당 공고를 할 정도로 국민의 눈높이에 많은 역할을 했고요. 네. 우리 당의 5선 의원이었고 또 인천시장을 지낸 당의 지도자입니다. 지금 지도자들은 이럴 때 오히려 나서서 본인의 해명을 하고 적극적으로 당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에 서야 되는 것이지 지금 해외에 계시면서 귀국 일정을 늦추면서 이 문제들을 처리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지금까지 지도자로서 당이 보여준 모습처럼 좀 당당하게 국민 앞에 나서서 해명하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성명서 내용 중에 송 전 대표가 조기에 귀국하지 않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이나 어떤 단서를 달고 가장 강력하고 엄중한 조치를 언급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이번 토요일 날 입장을 밝히신다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토요일 입장이 귀국에 대한 일정이나 이런 게 없고 또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해명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 지도부는 좀 엄중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고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기 이전에 이번 토요일에 있을 기자회견을 일단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토요일까지 오늘은 수요일이고 수, 목, 금 3일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좀 지켜보는 시간이 될까요? 아니면 그 사이라도 당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광현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시에 민주주의 4.0도 의견을 밝히고 오늘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도 의견을 밝히고 더 좋은 미래도 의견을 밝힌 만큼 전 당이 나서서 지금 송영길 대표가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견들이 지금 전달이 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토요일 날 기자회견이나 또는 그 전에라도 본인이 귀국에 대한 의사를 좀 표명하셔서 당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막아내는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네, 성명이라고 하는 건 당내 의견을 아마 조율하는 과정이었을 텐데 조금 더 거칠게 공세적인 요구도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를테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뭐 출당이나 탈당 요구 같은 그런 거센 요구도 혹시 포함되어 있었나요? 많은 이야기들을 다 녹여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성명에 보고를 드린 것이지요. 국민 예. 여러분들께 뭐 거친 이야기를 다 한다고 하면은 그 성명 자체의 의미가 좀 사라지는 것 같고요. 예.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성명 자체를 보고 또 앞으로 당에 이 해명되는 과정들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고 싶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송영길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22일 토요일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고 귀국 여부에 대한 아직 입장은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의 목소리를 강훈식 의원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물론 당초 애초 정해진 시간은 귀국 예정 시한은 7월이었는데 만약에 그 안에 송 전 대표가 돌아온다면 어떤 좀 수습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의혹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자세로 네. 성실하게 조사 또는 뭐 입장 표명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관련 캠프에 있는 현역 의원들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표 당시의 후보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과 또는 성실한 조사에 임한다라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당에 있는 현역 의원들도 아마 송영길 대표의 입장을 듣고 싶어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좀 첨부해서 드립니다. 네, 이번 돈봉투 의혹 논란 초기에 당 안팎의 인사들이 이제 대담을 통해서 어떤 의견이 나왔었냐면 민주당이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좀 많았었는데 일단 당 내부에선 셀프 조사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검찰 조사가 야당 대표, 야당 네. 전직 대표 그리고 야당의 전당대회를 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경계만으로 이 의혹을 덮고 갈 수 없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검찰이 야당의 전당대회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수사하고 계속 흘리기식으로 한다라는 것에 경계를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검찰 조사를 다 불신하고 덮을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고요.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셀프 조사로 오히려 비난받는 여지보다도 검찰에 경계할 것은 경계하고 조사받을 것은 조사받는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말씀 경계라는 대목은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 대한 민주당 자체의 어떤 평가 해석이 될 텐데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신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아직까지는 뭐 그런 판단을 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 야당의 전당대회를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의 의혹들을 넘는 정도의 저희가 아직 대안을 말씀 못 드리고 있는 것도 송구스러운 것인데요. 네. 그런 부분에 지금까지 정치 검찰이라는 주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한다면 공명하게 또 명백하게 밝혀야 될 것들도 한 축에 있지만 또 과도한 수사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검찰의 수사를 좀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공세는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송 전 대표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는 동시에 또 별도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까지 이제 거론하면서 뭐 들으셨겠습니다만 2심, 송심이 민주당의 현 주소다 이렇게 거칠게 비난하고 있거든요. 여당의 어떤 공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여야의 문제 이렇게 또는 공격의 문제로 보는 것보다도 예.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마치 이것을 민주당 당대표와 엮어서 지지율의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 여당의 모습은 아니길 바랍니다. 국민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또 미국과 관련돼서 해외 외교를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정쟁에 몰두하기보다는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여당이 되길 바랍니다. 네. 수사 관련해서 아까 저희가 속보는 전해드렸고 지금 결국 검찰의 칼끝이 송 전 대표를 향할 거란 어떤 분석이 지배적인데 그 수사의 어떤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송 전 대표가 알았느냐 몰랐느냐거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일부 언론 보도에서 추가 또 녹취 파일이 공개되기도 했고 형이라고 부르는 어떤 대목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수사의 그건 영역입니다. 제가 뭐 합니다만. 이 네. 자리에서 수사의 영역이라서 뭐 앵커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네. 저희가 그걸 쉽게 예단할 수는 없고요. 그런 예. 여러 가지 상황들로 보면 그 당대표 후보 캠프에서 일어난 일 자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대표가 들어와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네. 지금 매우 중요해 보인다는 겁니다. 네. 아까 저희 리포트이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의 어떤 수사의 어떤 흐름 속에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역할이 크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 최근의 어떤 분위기가 유동규 전 본부장과 비슷하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한번 포커스를 맞춰본다면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정근 부총장의 네. 포커스를 비켜서 보면 이 사항을 어떻게 보냐는 예. 말씀이신가요? 네. 저는 뭐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실체적 진실 이전에 민주당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건이 이미 조사되고 있는 거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좀 명확하게 밝힐 것은 밝히고 네. 우리 당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책임지고 이야기할 것은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 말고 이제 지금 민주당에게 필요한 모습은 이런 것들의 명백하게 밝힘과 동시에 새로운 모습을 혁신하는 것들이 이제 더 보여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민주당 분위기가 참 혼란스럽고 뒤숭숭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돈봉투 받은 의원들 명단이 뭐 돌기도 하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명단을 공개하라고 아까 김기현 대표가 요구하기도 했거든요. 정리하면 명단 공개에 대한 목소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두 분이 통화한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일 것이고요. 예. 뭐 진실이라고 하면 공개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한쪽만의 진술 가지고 지금 그것을 공개하냐 마냐라는 이 사건의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예. 국민들이 볼 때는 왜 그 당의 공당의 전당대에서 돈봉투에 대한 의혹이 나왔느냐가 더 본질 아니겠습니까? 네. 그 본질을 또 어떻게 처리하는지 민주당이 어떤 대응을 하는지가 저는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좀 당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저희들의 필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논란 자체가 최근 어떤 국정 지지율이 좀 추락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자충수로 여겨지는데 그 자충수에 또 자충수로 여겨지는 논란이 지금 일부 의원들의 발언들이거든요. 뭐 보도 보셨겠습니다만 돈봉투가 차비다, 식대 수준이다 이런 좀 발언들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잘못된 발언입니다. 저는 이럴 때 우리 당 의원들 또는 우리 당에 있는 많은 분들이 말 조심해야 되고 국민 앞에 겸손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마디 한마디 좀 언행에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선을 1년도 남기지 않은 시점,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97그룹으로 분류가 되는데 송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한때 우리 사회 어떤 정치 개혁의 어떤 상징 아니었습니까? 386세대 맏형이라 이번 논란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더 불편해 보이는데 당 전반적으로 지금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민심이 좀 악화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하실 말씀 있다면 좀 덧붙여 주시죠. 잘잘못을 가릴 것은 정확하게 국민 앞에 잘잘못을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민주당은 이번을 계기로 제2창당에 준하는 혁신기구를 만들고 혁신에 나서야 될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 실망을 넘어서는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믿음직한 모습을 보일 위기이자 동시에 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 송 전 대표가 20일 기자회견 연다는 것 말고는 아직 입장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7월까지 귀국하지 않는다면 혹시 지도부를 향해서 처방이 있다면 어떤 좀 지금 처방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토요일 날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나서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들을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예의가 아닐까 싶고요. 그 상황을 좀 지켜보고 또 한번 뭐 국민 여러분들께 저희들의 입장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까지의 민주당 지도부의 어떤 최근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주에 생기고 월요일 날 아침에 당대표가 사과하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직접 사과하고 동시에 송영길 대표의 귀국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약간 늦은 감은 있었습니다만 적기에 역할들을 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가 그것에 화답하듯이 한국에 들어와서 의혹을 밝히고요. 동시에 당은 또 새롭게 혁신해 나가는 모습을 만드는 것, 그게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좋은 미래 강훈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절이 봄에서 갑자기 초여름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8.3도로 4월 중순 기온으로는 역대 2위를 기록했는데요. 내일은 남부지방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일찍 온 더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네, 김진두입니다. 네, 오늘 꽤 덥다 싶었는데 서울 기온이 28도를 넘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낮 기온 28.3도로 평년보다 무려 9도나 높았습니다. 4월 중순 기온으로는 1989년 29.1도에 이어서 역대 2위를 기록했고 34년 만에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강원도 영월이 30도로 전국 최고 기온을 보였고 홍천이 28.7도, 동두천도 28.6도까지 올랐습니다. 갑자기 초여름 더위가 나타난 것은 세 가지 요인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먼저 맑은 날씨에 햇살이 강했고 따뜻한 남동풍이 유입됐습니다. 특히 이 남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지는 회인현상이 나타나면서 기온이 크게 치솟았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며 서울 기온이 다시 20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반면 날씨가 맑은 남부지방은 기온이 오늘보다 더 오르겠는데요. 경북 경주와 경산 기온이 31도, 대구 30도, 광주도 28도가 예상됩니다. 모레부터는 세 가지 요인이 모두 사라지며 전국의 기온이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오기 전에 이 같은 갑작스러운 고온 현상이 두세 차례 정도는 더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우입니다. 옛 원숭이 두창 엠폭스 확진자가 2명 더 확인되면서 지난 7일 이후 국내 감염 추정 환자는 13명, 총 누적 환자는 18명으로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서울과 경기도에 사는 내국인 2명이 확진됐다며 모두 최초 증상 발현 전 3주 안에 해외여행 이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고위험 시설 또는 모바일 앱 등에서 익명의 사람과 밀접 접촉력이 확인된 환자가 대다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병청은 고위험군 이용시설과 모바일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감염 예방수칙 준수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감시와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6,5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과 2주일 전보다 각각 2천여 명 늘었습니다. 수요일 발표 기준으로 2월 8일부터 11주 연속 10,0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35명으로 59일 연속 100명대를 이어갔고 사망자는 6명 발생했습니다. 학교 수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코로나19 시기에 특히 장애인의 교육 부담은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학부모 4,700여 명 가운데 60.2%가 추가적인 돌봄으로, 54.3%가 학습 결손 보충으로, 55.3%가 학업 이외 영역의 결손 보충으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이 증가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학부모 47.4%가 원격 수업의 모든 과정에서 완전한 도움을 주었지만 실시간 상호작용과 화상 수업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이 52.8%에 달했습니다. 대출이자 부담과 전세 사기 우려에 세입자들이 빌라 임대차 계약 때 전세보다 월세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의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서울 빌라 전월세 거래량 27,617건 가운데 전세가 14,903건으로 전체 54%를 차지했습니다. 이 비중은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1분기 기준으로 가장 작은 수치라고 합니다. 네, 건축 왕으로 알려진 남모 씨 일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인천에서만 700명이 넘고 1,000채 이상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도 벌써 3명이나 발생해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뒤에 계약주의라는 노란색 현수막이 보이는데, 자, 그곳 아파트 몇 세대가 피해를 본 겁니까? 네, 모두 60세대 이곳 아파트 세입자 전부가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모 씨에게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지난해 6월에 그래서 이 아파트 전체가 경매에 넘겨졌는데요. 보시다시피 1층
현관문에는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다. 그리고 계약을 주의해야 한다. 그런 내용의 현수막들이 걸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그제 새벽에 이 아파트에선 30대 여성이 유서를 남기고 숨지는 일도 벌어졌는데요. 숨진 여성의 집 현관문에는 밀린 수도요금을 내지 않으면 물 공급을 끊겠다는 단수 예고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기준보다 1,000만 원 높아서 최우선 변제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숨진 여성을 포함해 지난 2월부터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벌써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자 어제는 전국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모여 대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시세 조작이 횡행하고 임대인이 수십억 원을 체납해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알 길이 없는 허술한 제도 탓에 전세 사기가 이뤄졌다면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0년, 20년의 문제인데 그동안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전혀 바꿀 생각하지 않았고 그동안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사인 간의 거래라는 이유로 정부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재난입니다. 네, 안타까운 상황인데 피해자들은 지금 어떤 대책 요구하고 있습니까? 네, 어제 전국 단위로 결성된 대책위는 피해자들과 함께 시민단체 60여 곳이 함께 결성돼 있는데요. 지금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 시행과 그리고 제정을 신속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전세 반환 채권을 공공이 사들여서 임차인들에게 적정 수준의 보증금을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피해자들이 살던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피해자들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 피해 가구 경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지만 특별법을 통한 구제 없이는 피해자들이 실제로 주거 안정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책위 입장입니다. 대책위는 또 비슷한 피해를 막으려면 현행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주택가격의 70%, 공시가격 100% 이하로만 받아 깡통주택을 제도적으로 막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전세 대출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경매 중단부터 금융기관을 설득해야 가능한 일이고 이후 대책은 특별법을 포함한 법 제정이 필요한 일들이라 갈 길은 먼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아까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일파만파 전국 정치권에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훈식 의원을 연결해서 좀 의견을 듣기도 했었는데 송 전 대표를 향한 압박, 내부 압박의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자, 송 전 대표 입장이 들어왔습니다. 조기 귀국 관련해서 22일 회견에서 밝히겠다. 그러니까 조기 귀국에 대한 어떤 의사를 밝혔다기보단 기존의 22일 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고 일단은 송 전 대표가 민주당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기 귀국 요청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송 전 대표를 향한 민주당 내부 압박에도 불구하고 송 전 대표는 일단 기자회견 통해서 입장 밝히겠다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네, 다시 전세 사기로 돌아와서 인천에서만 전세 사기 피해자가 3천 가구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등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피해자들에게 대출 이자와 월세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전세 사기 피해 대책에 대해 직접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정부 지원과 별도로 추경을 편성해 대출 이자와 월세 등을 다음 달부터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피해자들에게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만 18살에서 39살 청년이 월세집에 입주할 경우 12개월 동안 월 40만 원의 월세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엄마한테 2만 원만 보내달라고 하는 게 정말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 체계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구를 해나가고. 인천시는 긴급 주거 지원을 신청해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 원의 이사비를 지급하고 소상공인들에게는 3천만 원 한도에서 저리융자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인천시는 긴급 주거 임대주택 238가구를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11가구의 입주가 완료됐고 27가구는 입주 대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관내에 이른바 건축왕, 빌라왕, 청년 빌라왕이 소유하던 주택이 3,008가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이들 주택 대다수는 전세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미추홀구에서만 1,500여 가구가 경매에 붙여졌고 87가구는 이미 경매 절차가 끝나 피해자들이 퇴거 조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거주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와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합니다. 금감원은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한 은행권 실무 방안 논의의 후속 조치로 피해자의 거주주택에 대해 금융권 자율적 경매와 더불어 6개월 이상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사는 경매 여부와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상황에선 매각 연기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면서 여야 정치권도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고 있긴 합니다. 네, 여당은 전세 사기 TF를 구성하고 야당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는데 뒷북 대책이란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자 국민의힘은 전세 사기 대응을 위한 TF를 즉시 꾸리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가장 실효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당정이 조율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배후에 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악덕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를 해서 밝혀라. 어떻게 장기간 동안 이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이런 사기 행각을 하면서도 이게 수사망을, 법망을 피해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는가? 민주당은 정부가 유명무실한 대처로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전세 사기는 수많은 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을 직접 돕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경매 일시의 중단 조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서 선지원 후 구상권 청구,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정의당도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가 관련 입법을 조속히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나 이런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당장의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해 왔다. 우선 처리 법안으로 합의를 하면 28일로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여론의 비판에 떠밀려 뒷북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총액 한도를 늘리고 전세사기범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전세사기 방지 관련 법안은 지난해 9월 정기국회 때부터 모두 27건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7건은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 정치권이 뒤늦게나마 전세 사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지만 여론에 편승한 반짝 정책이 아니라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전세 사기 피해자들 살고 있는 보금자리가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뿐 아니라 막대한 대출 이자로 인해서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 3명이 세상을 등지자 대통령 지시로 정부가 경매 중단이라는 대책을 내놨는데 피해자 대부분은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까지 사회일부 윤성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까 인천 미추홀구 앞에서 이준엽 기자가 뒤로 있었던 계약주의라는 이제 그런 계약주의를 개인이 할 게 아니라 사회가 나서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 자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거는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어느 정도인가요? 네, 2달 새 극단적 선택을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3명입니다. 네. 이들 모두 생활고를 호소해왔다고 미추홀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얘기했는데요. 피해자들은 수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대출을 통해 얻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그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공공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점도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키운 요소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겹쳐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태입니다. 피해대책위원장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자가 엄청 올랐잖아요. 어차피 피해자가 내야 되는 거잖아요. 집 매각돼서 쫓겨나면 당장 그거 또 완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집을 구하려면 또 대출을 또 받아야 되고. 생활비는 있어야지. 관리비 내야 되지. 생활고가 없을 순 없죠. 대출 받아야 되지, 관리비 내야 되지. 아까 현관에 붙어있던 단수 예고장도 그런 맥락이고요. 네. 지금 이런 상황들이 해결이 되려면은 결국에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대출도 갚고 할 텐데 이건 기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겁니까? 네,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수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거나 네. 극히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선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해서 전세 보증금의 상한선을 정해두고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일부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한선을 넘게 되면 전세 보증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 2명도 최우선 변제금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데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이 되면 피해자들은 거주하던 집에서 강제 퇴거 조치됩니다. 인천 지역 전세 사기 주택 가운데 경매에 넘어간 건 최소 1000채에서 많게는 2000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만큼 피해자들이 불안 속에 살고 있다는 뜻인데요. 직접 또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돌아가신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지에 계신 분들도 다 불안감에 살고 계십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낙찰은 되고 있고 낙찰자가 또 나오면은 저희는 집을 쫓겨나가야 된다는 이 불안감으로 살고 있는데. 네, 대표적인 사각지대가 아까 언급한 최우선 변제금 제도이던데. 자, 그런데 인천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는 서울 강서구를 포함해서 다른 지역과 어떻게 좀 다른 건가요? 네, 우선은 전세 사기 수법 자체부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인천 지역 피해자들을 더 극한 상황으로 내몬 요소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전세 사기는 매매 가격보다 전세 보증금을 높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빌라 매매 가격이 1억 원이라고 한다면 전세 보증금은 1억 3천만 원으로 부풀려서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나마 임차인에게 임차권이 주어져 거주지가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러나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모 씨가 인천 일대에서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전세 사기는 경우가 완전히 다릅니다. 남 씨가 건축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피해자들의 전세 보증금도 사업 자금으로 끌어다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금융기관이 빌려준 대출금이 최우선 채권인 근저당으로 잡혀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매를 통해 얻는 자금을 금융기관이 먼저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인천 일대 피해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떼이고 기존 거주지에서도 쫓겨나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예. 뜯어간 것도 모자라서 거기에 더 뜯어간 건데 지금 이 남모 씨 일당에 대한 수사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남 씨 측은 전세를 놓을 때 사기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남 씨의 사업이 전세보증금 등 추가 자금이 계속 유입돼야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남 씨가 공인중개사들을 직접 고용해 문제가 없는 집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보고 구조적인 전세 사기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 씨 일당은 피해자 161명으로부터 12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요.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들을 포함해서 수사 중인 피해자는 700여 명, 피해액은 550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남 씨의 딸도 전세 사기 공범으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해 회복을 가장 중요한 양형 기준으로 삼겠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남 씨 일당은 피해 구제를 위해 조치한 건 아직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피해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자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경매라도 멈춰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경매 중단 이런 조치가 나온 거죠. 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경매를 연기하도록 요청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주요 시중은행도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일정 기간이라는
뭐 기간을 정해놓은 것도 있습니다만 경매 중단 자체가 가능한 겁니까? 네, 사실 중단보다는 연기에 더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을 뿐 그 이상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완전한 중단이 아닌 이상 언제라도 경매가 다시 시작되면 피해자들이 주거지에서 내몰리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매를 완전히 중단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금융기관 내부에선 정당하게 저당을 설정했고 이를 회수하려는 건 정당한 업무의 일환인데 이를 못하게 할 경우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재무 건전성이 탄탄한 주요 시중은행은 상황이 좀 낫지만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엔 자금을 빠르게 회수하지 못할 경우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정부의 경매 중단 조치가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는 폭탄 돌리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조차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피해자 단체 위원장 목소리 중에 10년, 20년 된 문제라고 했거든요. 그동안 이렇게 반짝 정책, 땜질식 처방만 나왔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자, 실질적으로 좀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역시 경매 중단은 일시적인 조치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은 근본적인 대책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공이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공공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거주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입자에게 거주 중인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전세 대출 보증서 기간을 연장하는 등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들이 검토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깡통 전세 사기 문제는 이미 이전부터 예견됐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터져 나왔는데요. 최근 비극적인 일이 연이어 터지고서야 정부가 뒷북 대책을 고심한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또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정부는 어제부터 겨우 좀 관심을 갖는 거고 그 이전에 국토부만 조금 뭐 이런저런 피해 대책을 냈는데 뭐 아시다시피 그 피해 대책이 피해자들에게는 별로 피부에 와닿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네,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 속에서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의 어떤 절규를 외면하지 않는 고민으로 좀 이어지길 기다려 보겠습니다. 사회 일부 윤성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YTN 뉴스큐 이어가겠습니다. 1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와 전국에 조직적으로 불법 유통한 판매책 등 5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나이지리아의 국적 A씨 등 필로폰 유통 판매책 25명과 매수 투약자 33명 등 모두 5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필리핀 이민국 수용소에 수감 중인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인 총책 B씨가 국내로 밀반입한 필로폰 3.5kg을 불법 유통 판매하고 이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 치료 상담사가 환자를 병원 밖에서 만나 성폭행했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마약 중독 치료 전문 병원 상담실장인 40대 남성 A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환자의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마약 중독 상담을 위해 여성 환자를 2차례 병원 밖에서 만난 뒤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병원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자 곧장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는데 YTN과 통화에선 병해훼손 혐의로 환자를 맞고소할 예정이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네, 합판 더미 속에 담배를 숨겨 밀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수출된 국산 담배가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 소매 가격보다 10배 가까이 싼 점을 노려 대량으로 밀반입을 시도했는데요. 이미 30만 갑이 시중에 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에서 출발해 부산항에 도착한 컨테이너를 트레일러가 싣고 부두를 빠져나갑니다. 트레일러에서 꺼낸 화물을 화물차에 옮겨 싣고 어디론가 향하는데 애초 목적지로 신고한 경남 양산이 아니라 창원 방향입니다. 세관 단속반이 차량을 멈춰 세우고 화물칸에 올라 포장을 벗기니 일단 수입 신고한 대로 합판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씩 합판을 빼내자 숨겨둔 국산 담배가 드러나는데 모두 15만 갑입니다. 바닥 부분에는 정상 합판 3장을 깔고 그 위에 특수 가공된 합판 60여 장을 쌓은 후 적청된 합판의 빈 공간에 담배를 은닉한 다음 같은 일당이 같은 시기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를 거쳐 중국으로 가는 여행용 가방이라고 신고한 환적 화물도 세관이 확인했는데 역시 국산 담배 25만 갑이 나왔습니다. 동남아 현지에서 우리나라보다 10배 가까이 싼 소매 가격에 확보한 담배여서 하나가 걸리더라도 큰 이익이 남는다는 계산을 한 겁니다. 같은 조직인데 시차를 거의 하루 두고 물건 들어온 거는 진짜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성공해도 자기들은 돈이 많이 남는 거다 보니까 약간의 물량 공세 느낌도 있었고요. 일당은 담배 보관용 창고를 계속 옮기고 허위 진술을 담은 SNS 대화 기록을 남기는 등 수사 상황에 대비해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운 거로 조사됐습니다. 일당이 앞서 2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밀반입한 담배 30만 갑은 이미 시중에 유통된 거로 나타났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풀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세관 관계자는 지난 2020년에 적발한 담배 60만 갑 밀수에도 이번 사건 총책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더해 담배 130만 갑, 시가 60억 원 상당입니다. 세관은 일당 3명을 구속하고 3명은 수사하고 있으며 이번에 압수한 담배 40만 갑은 모두 폐기할 예정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집 앞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숨지게 한 3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의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더라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모르는 사람을 살해했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남녀 2명에게 시끄럽다며 흉기를 휘둘러 30대 남성을 숨지게 하고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구독자 120만 명이 넘는 유명 먹방 유튜버가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폭행과 협박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20대 유튜버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 청담동에 있는 전 연인 B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또 지난 2월 말에는 B씨의 자택에서 B씨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A씨의 옷에는 B씨의 혈흔이 묻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 속초 영랑호 산책로에서 일면식 없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한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재작년 9월 속초시 영랑호 산책로에서 20대 시민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5년 전 미쓰비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대법원에는 배상금 강제 집행을 위한 일본 기업 자산 매각 사건들이 계류 중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제3자 변제라는 굴욕적 해법으로 외교의 시간은 끝났다며 대법원이 더는 눈치 보지 말고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기자회견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의 실체적 측면에 대해서 심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적 측면은 이미 본안 손해배상 사건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충분히 심리가 있었고 이미 판단이 맞춰졌습니다. 대법원은 과거의 잘못을 씻기 위해서라도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서 신속한 결정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 다 죽고 양금덕하고 나오고 둘이 살았는데 지금 양금덕이 또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면 간절히 빕니다. 러시아 법원이 냉전 이후 처음으로 간첩 혐의로 러시아에 구금된 미국 언론인의 석방을 거부했습니다. 실제 석방이 이루어지더라도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인데 미러 간 갈등이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간첩 혐의로 구금된 월스트리트 저널 모스크바 지국 특파원 에반 게르시코비치가 체포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금 결정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 러시아 법원에 출석한 겁니다. 유리철창 안에서 대기하는 동안 미소 짓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법원은 그의 석방을 거부했습니다. 앞서 그제 우리나라를 비롯해 40여 나라 유엔 회원국이 즉각 석방을 촉구했지만 허사가 됐습니다. 변호인은 기각이 결정된 이후 언론에 게르시코비치 특파원이 지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고 투지가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Настроен дух у него боевой, он готов доказывать право на свободную журналистику, он готов защищаться. Сегодня в судебном заседании он делал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заявление, что... 지난달 30일 러시아 중부 도시에서 러시아 연방보안국에 붙잡힌 게르시코비치 특파원이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20년의 중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로 미국 대사는 부당한 억류를 그만둘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The charges against Evan are baseless, and we call on the Russian Federation to immediately release him. 러시아와 죄수 교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석방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죄수 교환을 성사한 여자 프로농구 선수 브리트니 그라이너도 체포 이후 석방까지 러시아 감옥에 10달 정도 수감돼 있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국방장관이 러시아에서 회담을 갖고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고 중국은 타이완 문제를 놓고 미국과 갈등 중인 상황에서 양국의 결속을 과시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상푸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이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16일 방문 첫날 푸틴 대통령을 만난 리 부장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국방부장 임명 뒤 첫 방문지로 러시아를 택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也就是要向外界展示中俄关系的高水平，表明加强两军战略协作的坚定决心。 리 부장은 양국 군대는 양국 정상 간 합의를 신중하고 분명히 이행하고 군사협력과 군사무역을 촉진할 것이라며 이 같은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양국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다면서 이 같은 관계는 국가 안보 문제를 포함해 쌍방에 강력한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위급 소통을 긴밀히 하고 양국 군의 교류 메커니즘을 완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군의 협력이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Координация наших усилий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рене оказывает стабилизирующее влияние на обстановку в мире, способствует снижению конфликт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나 타이완 문제를 놓고 미국과 갈등 중인 중국, 모두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 양국은 이런 상황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군사 결속을 과시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미국 뉴욕 중심가에서 주차 빌딩이 무너져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목격자들은 도심 한복판에서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뿌연 연기 속에 부서지고 쓰러진 자동차들이 보입니다. 일부는 꺼진 건물 아래로 빨려 들어간 듯합니다. 주변 건물에 있던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대피를 시작합니다. 미국 뉴욕시 맨해튼의 주차장에서 벌어진 붕괴 사고. 건물 2층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주차돼 있던 차들이 아래층 차량을 덮쳤습니다. 뉴욕시청과 증권거래소에서 가까운 중심가에서 일어난 사고로 이 일대는 공포와 혼란에 빠졌습니다. 현장 주변에서는 비명소리와 함께 대피 행렬이 잇따랐습니다. Felt like an earthquake. It was like you heard the sound and then we got evacuated. That shit really collapsed. Everything was collapsed. All debris, smoke, cars were sinking. It looked like out of a movie and it was horrible. 이번 붕괴 사고로 인명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무너진 잔해 아래 사람들이 매몰돼 있다는 제보도 있어 소방대는 사고 현장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건물이 더 무너질 우려도 있어 현장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Robotic dog that was able to go in the building. This is ideally what we talk about, not sending a human being inside a building that's unstable. We were also able to use the technology of a drone. 뉴욕시 당국은 현장 수색과 함께 사고가 난 건물 주변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중국 베이징 외곽에 있는 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가 29명으로 늘었다고 베이징시 정부가 밝혔습니다. 시 정부는 또 초송 조사 결과 이번 병동 내부에서 진행한 개조공사 도중 불똥이 주변 인화물질로 튀면서 불이 번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중대사고 책임죄를 적용해 병원장과 시공 관계자 등 12명을 구속하고 합동조사반을 꾸려 화재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에선 당국의 늑장 대응을 비난하거나 발표 내용에 의문을 표시한 게시물은 계속 삭제되고 있어 당국의 검열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국제사회의 대화 촉구를 무시한 채 나흘째 무력 분쟁을 이어온 북아프리카 수단의 양대 군벌이 부상자 후송 등을 위한 일시적인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수단 군부 지도자 압델파타 부르한 장군이 이끄는 정부군과 무력 분쟁 중인 준군사 조직 신속지원군 측은 현지 시간 18일 트위터를 통해 24시간 동안의 인도적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속지원군 측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다른 우호적인 국가들의 제안을 수용해 휴전했다고 설명했지만 여전히 하르툼에서는 총성과 포성이 멈추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미국에 이어 사실상 반도체 공급 독립을 선언하는 관련 법 시행에 합의했습니다. EU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늘리겠다는 내용인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혈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초 총 2,800억 달러, 약 36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육성법을 공포하며 반도체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선언했습니다. But these industry leaders also see America is back. The future of the chip industry is going to be made in America. 미국의 이 같은 반도체 독립 선언이 나온 뒤 약 8개월 지나 이번에는 유럽연합 EU가 뒤를 이었습니다. EU의 기존 연구개발과 제조장비 기술 강점을 바탕으로 오는 2030년까지 EU의 전 세계 반도체 생산시장 점유율을 기존 9%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의 반도체법 시행에 합의한 것입니다. 신규 입법안 추진 시 세부 내용을 확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문인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와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그리고 유럽의회, 이들 3자 간의 협의가 최종 타결된 것입니다. 당초 EU 집행위는 첨단 반도체 공장 육성만 지원할 방침이었지만 협의 과정에서 특히 첨단 기술뿐 아니라 구형 공정의 생산 부분과 연구개발, 설계 부분 등 반도체 공급만 전반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실상 반도체 자립을 선언한 것으로 이를 위해 총 430억 유로, 약 62조 원 규모의 보조금과 투자를 통해서 역내 반도체 생산 역량을 단기간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AFP 통신은 EU가 반도체 생태계 자립을 위해 미국은 물론 한국, 일본, 중국 등과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 뛰어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U 반도체법은
형식적 절차에 해당하는 유럽 의회와 이사회 각각의 표결을 거쳐서 시행됩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현대차가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뒤 잠재 고객들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시카고에 사는 30대 변호사가 당초 현대 아이오닉 5를 사려다가 최고 $7,500,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 차를 사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현대차의 전기차 모델이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시행으로 더 많은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매 계획을 바꿀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이 철강업계에 사실상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2월 현대제철이 수출하는 후판에 1.1%의 상계 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내용의 예비 판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상계 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된 품목이 수입국의 산업에 피해를 초래할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지난해 말 애플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선두를 내줬던 삼성전자가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카날리스가 공개한 올해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보고서를 보면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22%, 애플은 21%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의 샤오미와 오포, 비보가 각각 11%, 10%, 8%를 차지하면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초에 출시한 갤럭시 S23 시리즈 판매량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가 선두를 탈환했지만 두 회사의 점유율 격차는 1%포인트로 좁아졌습니다. 지난 3월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가운데 직전 거래가보다 5% 이상 떨어진 금액에 거래된 비중이 9개월 만에 30% 밑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직전 거래가보다 5% 이상 하락한 가격에 거래된 것은 전체의 29.5%로 집계됐습니다. 거래가가 대폭 하락한 거래 건수 비율이 30% 이하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6월 23.9% 이후 처음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사흘 연속 상승하면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1,325.7원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0.2원 내린 1,318.4원에 개장한 뒤 위안화와 연동해 반등하며 7.1원 상승한 1,325.7원에 마감했습니다. 지난 12일 기록한 연고점과 같은 수준입니다. 또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0.2% 오른 2,575.08에 코스닥 지수는 0.02%가 오른 909.2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의료와 오락, 교육용까지 고객이 원하는 대로 공간을 재구성하는 전기차를 PBV라고 부릅니다. PBV, 목적 기반 차량이 최근 기공식이 열린 기아 화성 공장에서 내후년에 출시되는데요. 미래의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소개합니다. 4개의 바퀴 위에 상상하는 자동차를 만들어요. 병원 자동차, 로봇 자동차, 캠핑 자동차. 자동차의 공간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자 목적에 맞게 공간을 바꾸는 PBV 전기차는 이동수단을 넘어 삶의 공간이 되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의 경로 설정, 군집 주행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없애고 교통과 물류 흐름을 최적화합니다. 360도 회전이 가능한 뒷좌석과 조수석은 물론 운전석도 이제 운전에서 해방돼 어떤 활동이든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부는 배터리를 깐 스케이트보드 형태인데 용도에 따라 길이를 4에서 6m로 조절 가능합니다. 대중교통과 다목적 공간, 의료 서비스, 주거 공간, 푸드트럭, 화물 운송, 무선 충전 등 고객이 원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특징. 주행 중 무선 충전과 태양광 충전이 가능한 것도 강점입니다. 미래형 상용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 세계 PBV 규모는 연평균 33%씩 늘어나 오는 2025년엔 130만 대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현대자동차 그룹은 경기도 화성에 전용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기아는 고객 맞춤형 전기차인 PBV 사업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것입니다. 전 세계 최초의 PBV 전기차 전용 공장이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후년 선보일 최초의 PBV 차량은 중형급으로 개발돼 배달과 차량 호출, 기업 간 거래 수요에 대응하게 됩니다. 이후 물류와 배송, 셔틀, 이동식 오피스나 스토어 등으로 활용할 대형과 소형, 중형 로보택시까지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경남 창원시 버스노조가 오늘 새벽 5시 첫 차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창원시는 임차 버스와 택시를 투입했지만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 버스 정류장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출근 시간을 맞추지 못해 발을 동동 구릅니다. 창원에 9개 시내버스 회사에 720여 대가 운행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전체 761대 가운데 95% 이상이 운행을 멈춘 겁니다. 지금 한 25분 정도 기다렸죠. 네. 뭐 택시를 불러도 오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기다리는 저도 답답합니다. 창원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버스와 택시를 임차해 비상수송에 나섰습니다. 임차버스 152대와 임차택시 800대를 98개 노선에 대체 투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의 경우 기사들도 버스 노선에 적용돼 있지 않고 시민들도 목적지에 맞는 택시가 맞는지 확인하는 게 번거롭습니다. 15번. 네? 또 상당수 시민들은 파업 소식을 모르고 집을 나서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불편을 다 아직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오늘 새벽에 안전문자가 왔는데 모르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방금도 여기서 지금 차 기다리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2월부터 9차례에 걸쳐 임금 단체 협약 협상을 벌였습니다. 18일 오후부터 14시간가량 줄다리기를 벌였지만 끝내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양측은 임금 인상률과 정년 연장, 복지 문제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창원시는 현재 기존 대비 34% 수준인 운행률을 늘려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임차 택시를 출퇴근 시간에 추가 확보하여 투입할 예정이며 전세 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시내버스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루에 20만 명 정도 이용하는 창원 시내버스. 지난 2020년에는 사흘 만에 파업이 끝났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갈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가 다음 달 31일 총파업 돌입을 확정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총파업 당일 전체 조합원이 주야 4시간 이상 파업을 전개하고 전국에서 총파업 대회를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는 윤석열 정권이 총파업 투쟁을 마주하길 원치 않는다면 다음 달 4일까지 금속노조 요구안을 모두 수용한다는 답변과 계획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 노동자들이 기본 배달료 인상과 사무직 노동자 근무 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어린이날인 다음 달 5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은 사측이 업주에게 받는 배달비 6,000원 가운데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비율을 높여 9년째 3,000원에 머문 기본 배달료를 4,0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6일과 27일 예정된 2차 조정회의마저 결렬되면 다음 달 1일 노동자 대회를 열고 5일에는 노동자 3,000여 명이 동참하는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질병과 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서울시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래를 꿈꾸며 준비해야 될 그런 시기에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힘든 청년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우울증을 앓던 20대 딸이 노부모를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택에선 아프신 부모님을 모시고 간다는 취지의 유서가 나왔습니다. 모치는 지병을 앓아 거동이 어려웠으며 딸이 돌봄과 집안일 등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픈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14살에서 34살 가운데 질병이나 장애를 앓는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을 파악했더니 900명 가까이 확인됐습니다. 가장 힘든 건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들 절반 가까이는 개인 소득이 100만 원 아래였습니다. 이들은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비싼 주거비가 부담스럽다고 호소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돌봄에 매진을 하니까 일단 사회생활도 단절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적으로 세금이나 이런 거 낼 돈도 없는 거예요. 재작년부터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여전히 정부 차원의 공식 통계조차 없습니다. 영케어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순간적으로 나의 귀책 사유 없이 언제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안 드러나는 거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이들을 복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인데 국가 차원에서의 법과 제도 마련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뇌졸중 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대한뇌졸중학회는 골든타임 3시간 안에 막힌 혈관을 뚫어주면 뇌 손상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뇌졸중 환자 가운데 3시간 이내에 치료받을 병원을 찾는 경우는 36% 정도에 그친다고 밝혔습니다. 학회는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요즘 국내 프로야구에서 화제의 중심에 있는 선수죠. 한국 선수 처음으로 160km의 강속구를 뿌렸던 한화의 문동주 투수가 두산과 경기에서 특유의 빠른 공을 앞세워 위력적인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지난주 160km 돌파의 강속구 역사를 쓴 문동주는 대전 팬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서 첫 홈경기 1회를 3자 범퇴로 가볍게 시작했습니다. 마운드에 오르는 횟수가 더해질수록 자신감은 넘쳐났습니다. 2회 선두타자 양의지에게 2루타를 맞고 3회와 4회에서도 첫 타자를 모두 볼넷으로 내보냈지만 문동주는 주무기 강속구를 앞세워 범타와 삼진으로 스스로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아웃카운트 2개를 연속 삼진으로 잡아낸 6회, 다시 양의지를 볼넷으로 내보내면서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퀄리티 스타트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0대 0에서 물러난 게 아쉬웠지만 매이닝 3진을 곁들이면서 경기마다 진화하는 강렬한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개인 최다 투구수 98개를 기록한 문동주는 5와 3분의 2이닝 동안 안타 2개와 볼넷 4개만 내주면서 무실점. 삼진은 한 경기 개인 최다 타이인 8개를 잡아냈고 평균 자책점은 1.08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이날 문동주가 기록한 최고 구속 투구는 4회 송승환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운 4구째 직구였습니다. KBO 공식 측정으로는 156.1km를, 한화 구단 자체 측정에서는 159km를 찍었습니다. 직구가 가장 많았지만 슬라이더와 커브를 비롯해 140km 중반대의 빠른 체인지업까지 다양한 구종의 자신감 넘치는 경기 운영이 돋보였습니다. 한화는 그러나 문동주가 물러난 뒤 9회 두산에 결승점을 내줘 홈 3연전 첫 경기를 내줬습니다. 문동주의 현역 롤모델인 키움 안우진은 오늘 저녁 삼성전에 등판해 원조 파이어볼러의 불꽃 피칭을 이어갑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오늘 낮 동안 덥다고 느끼신 분들 많을 텐데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반소매 차림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울은 28.4도까지 오르면서 4월 중순 기준 1989년 이후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19도로 중부지방은 하루 만에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지만 남부지방은 대구의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7월 중순에 해당하는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하늘빛이 흐리겠고 남부지방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중서부 지방에 1mm 안팎의 이슬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5도, 대전과 대구, 광주 모두 16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9도, 대전 25도, 광주 27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후 주 후반부터는 전국적으로 예년 이맘때 수준의 봄 날씨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89년 4월이 많이 더웠나 보네요.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